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새벽입니다. 전우석입니다. 이 나라는 과연 민주국가일까요? 무엇보다 문명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수의 패거리들이 작당을 한 다음에 대중을 선동해서 권력을 장악한 악당의 나라입니까? 저는 지난 3년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거치면서 적어도 우리 정치는 여전히 삼류인 것을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 정치판이 더 후진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지금까지 벌어진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삼류 정치를 벗어나려면 획기적인 지도자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 우두머리로 구속한 것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것으로, 만약 정의가 바로 선다면 그 자체가 내란죄라는 역공을 받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수의 폭정, 그래서요, 이제 그 다수의 폭정이 비상계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통치권자가 비상대권을 선포했다 해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진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했느냐 여부는 윤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도의 통치행위입니다. 그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학계의 통설입니다. 또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그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폭동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단, 정확히는 이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에 느닷없이 특수전사령관 곽종문의 진술과 그리고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의 메모를 내세워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았습니다. 곽종문은 자기의 상관이었던 김병주 의원과 그리고 박선원 옆에 앉아서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홍장원의 메모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서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메모였습니다. 이 곽종문의 진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그리고 박범계 등이 한 것이고, 홍장원의 메모는 박선원이 입수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미 오염된 증언과 증거물로서 국헌문란을 입증할 수 없는 오염된 증거였던 것입니다. 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비상대권 선포가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비상계엄 선포 2시간 뒤에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자 이 결정에 순응해서 곧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곽종문의 진술과 홍장원의 메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비록 내란죄가 결과범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비상계엄 선포는 이때부터 내란죄로 내몰렸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과 적어도 90%에 이르는 법률가들이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데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대다수 언론은 아무런 근거 없이 계엄이라는 단어 앞에 불법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인 채 보도를 했습니다. 불법계엄이라고 제목을 다 뽑았죠. 도대체 이 나라 언론인들은 언제부터 자신들이 판관이 되었을까요? 심지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마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위헌 위법 계엄으로 단정을 했습니다. 그 단정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윤 대통령의 2차 담화 뒤에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자백했다고 말을 해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 결과 한동훈은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이 만들어낸 내란죄 프레임에 가담을 했습니다. 헌법에 정한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동을 내란죄라고 규정을 한 다음에 그들은 당당하게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와 함께 사법의 칼을 내민 것입니다. 그 일에 한동훈을 20년 동안이나 키워준 윤 대통령인데 한동훈이 가담을 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최종 목표는
윤 대통령을 단두대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뻔합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자신을 감옥에 갇혀 어쩌면 죽을 때까지 석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범죄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그러니 이재명은 지금 거의 전부를 걸고 목숨을 건 일생일대의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생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에게서 정의를 기대한다거나 양심을 기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로서는 정의를 찾고 양심을 찾기에는 약간의 여유도 없는 카운트다운이 계속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절박함만 있을 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동훈은 또 왜 그랬을까요? 한동훈은 아마도 윤석열을 공격하면 자신의 인기가 올라간다. 자신은 또 다른 주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이 과연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이 나라 수사기관들, 경찰, 검찰, 공수처 할 것 없이 수사기관들은 모두 윤석열 신병 확보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바로 그들인데 이 중에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쪽은 경찰이 유일합니다. 사실 문재인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내란죄 같은 방대한 범죄를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정확히는 불가사의한 실수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검찰은 형법 123조죠. 이 직권남용을 수사를 할 수 있으니, 그 수사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에 연관하여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러면서 서울고검장 박세인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요? 공수처 역시 수사권이 없는 데다가 기소권조차 없는데도 공수처장 오동훈은 국회 법사위에서 최선을 다해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윤석열이 명색이 현직 대통령인데 어찌 이런 발언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는 것은 증명되지 않은 것인데도 말입니다. 오동훈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았는지 경찰 국방부조사본부 이 둘과 함께 공조본이라는 아주 이상한 조직체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수사권이 공수처에 생길 리 만무한데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번 소환이 불응하자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벗어나서 서부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 첫 번째 체포영장은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한 아주 기상천외한 해괴한 영장이었습니다. 110조, 111조의 예외로 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체포영장도 역시 관할을 벗어나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경찰이 현직 대통령 관절을 애우사는 사상 초유의 일을 2차례나 벌인 것입니다. 무려 3,700명까지 동원을 했죠. 마약 범인을 잡고 그리고 조폭을 잡는 그리고 형사들을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동원을 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만약 그 영장이 불법 영장이라면,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아니 제가 주장하는 대로 불법 영장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내란죄이며 오동훈은 그 내란죄 수괴 혹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입니다. 오동훈 뒤에 만약에 커튼 뒤의 조종자가 있다면 오동훈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고, 오동훈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했다면 내란죄 수괴가 되겠죠. 그래서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고 구속영장도 역시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았습니다. 그 구속영장 발부 이유는 단 15자, 이 장경 판사는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1년의 과정은 불법과 불법, 거기에 또 다른 불법이 더해진 문자 그대로 총체적인 불법 절차였습니다. 이 어디에도 문명국이면 당연히 지켜야 할 적정 절차, 이른바 듀 프로세스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나라 최고 권력자였던 윤석열에게만 정의의 여신 덕혜가 외면을 하는 걸까요? 자, 그런데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를 하기 전에 원래 자기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 통신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윤 대통령 측이 밝힌 겁니다. 이틀 전이죠. 2월 20일 오후 4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건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서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동안 풍설로 떠돌던 것으로 이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걸 왜 숨겼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건 반드시 밝혀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제가 OBS에서 윤갑건 변호사의 기자회견 전에 사실은 그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 4시에 기자회견 발표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쪽에서 제가 귀띔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 그걸 발표할 것이다. 사실 그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윤갑건 변호사의 말이 이렇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그게 기각이 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이 됐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오동훈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걸 숨기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윤갑건은 압수수색 영장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관한 것이었고, 통신영장은 윤 대통령과 대부분의 국무위원에 대한 것이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윤갑건 변호사는 또 국민의힘 주진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허위로 답변을 했다며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들 기각당할 게 뻔하자 공수처는 작년 12월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후 관할 위반을 주장하며 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영장판사 쇼핑 의혹을 제기하자 공수처는 다급해졌습니다. 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윤갑건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모두 뒤져서 그 근거를 확인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제 공수처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 2월 20일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수사 관련 영장 청구 대상을 서부지법으로 옮긴 이유를 밝혀라. 국민의힘은 영장 쇼핑의 불법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통상 한 법원의 자료를 계속 보완해 가면서 영장을 청구하고 재청구하는 것이지 갑자기 왜 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으로 영장 청구 법원을 옮기느냐 하는 것이 의문의 핵심이다. 그렇습니다. 영장을 한 법원에 청구했다는 것은 관할이 그 법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다 이래서 비록 성격이 다른 영장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관할 법원에 청구를 하지 않고 단서 조항에 적혀있는 관할을 굳이 찾아서 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그건 사실은 편법을 넘어선 불법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어 공수처의 해명이 엉터리인 것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공수처의 해명은 영장 대상이 대통령 자체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되니 서부지법으로 옮겼다고 오히려 시인하는 셈이다. 자,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법농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면서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를 하는 것은 중앙지법에서는 기각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으로 한마디로 이는 곧 사법농단이다. 국민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으로 2차례 연장을 해도 최대 6개월이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기소가 됐고 최장 7월 25일까지만 구속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수사 기록에 대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3월 24일 형사재판 2차 변론 준비 기일이 잡혔다. 220건 7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은 불가피하다. 글쎄요, 하루에 2건씩 본다 하더라도 110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진우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의 석방은 불가피해졌다고 판단된다. 구속기간 안에 1심 선고를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구속 취소나 보석을 통해 석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이 나라가 문명국이라면 대통령이 헌법이 규정한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그 해제를 요구하자 즉시 해제를 한 이 사안에서 내란죄 수괴다, 내란죄 우두머리라며 구속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요? 내란죄 프레임을 씌운 자들 주장대로라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에는 국회를 비롯한 그 어떤 곳에서도 헌정문란의 이런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가장 초조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든지 아니면 오동훈이 만행이 드러나자 오동훈을 옹호하고 싶었든지 민주당은 이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평생의 수감 생활을 준비하라. 어제죠. 이 민주당 의원 한 절반 정도 되는 80명 가까이 되는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몰려가서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왕이면 전환길이 연설을 했던 대전에 내려가서 시위를 하지 그랬습니까? 자, 어쨌든 지금까지 그 헌법재판소 단핵재판에서 나온 말들을 종합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곽종건의 진술과 이 홍장훈의 메모는 오염된 정근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윤 대통령의 위법한 발언 행동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이 두 개의 판단은 저뿐만 아니라 제가 여쭤봤던 제 선배들 그리고 제 동료들 똑같이 생각했던 결론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윤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제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됩니다. 아마 헌법재판소가 시위를 끌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다툴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계속 속도전을 벌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 변론 종결 전에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흔여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다시 변론 종결까지 2주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경우 문영배, 이미선 두 좌파 재판관이 퇴임일인 4월 18일까지 평결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러니 헌법재판소가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 우원식이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아주 궁금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솔직히 말해서 마흔역에 대해서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든 헌재에서 그동안 탄핵소추한 국회 측과 그리고 비주인인 윤 대통령 측은 모두 10차례 변론에서 증인 16명을 심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당시 비상계엄은 요건이 충족됐는지 헌정문란 목적을 충족하는 국회 봉쇄나 정신체포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 등입니다. 윤 대통령은 7차례 직접 출석을 해서 여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언론에는 다시 탄핵몰이로 바람을 잡는 로스쿨 교수들 혹은 전직 헌법연구관들 이런 인터뷰가 여기저기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저걸 많이 만들었습니까? 참 신문마다 윤 대통령을 지금 내란죄로 몰아가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비상계엄 선포가 절대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허영 교수나 이인호 교수 등의 주장은 외면합니다. 진실은 외면하고 쓰리군 이념만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국회소추단은 헌법재판소의 권유를 받아들여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내란 행위만 남겨둔다는 말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장난입니다. 말하자면 알맹이는 빠진 껍질만 남은 탄핵소추안인 것입니다. 엔진이 없는 차가 달리는 걸 보셨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당연히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각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소추안을 그대로 심판을 한다면 후세의 길이 경멸받을 것입니다. 이념에 찌든 헌법재판관들이 정의를 외면함으로써 국민과 국가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